어머, 이 남자 살아있잖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강원도 오지의 상공. 정적을 깨뜨린 것은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터져나온 거대한 화염이었습니다. 수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던 넥서스의 전용기가 마치 날개 꺾인 새처럼 공중에서 비틀거렸죠. 조종석의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체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본능적으로 비상 탈출 레버를 당겼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수트를 입은 남자의 몸이 허공으로 튕겨나갔고 흰색 낙하산이 밤하늘에 유령처럼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마주한 것은 안전한 착륙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수십 미터 아래로 힘없이 추락하고 말았고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칼날처럼 그의 몸을 핥히었습니다.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완벽한 사고사,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증발이었습니다. 죽음보다 깊은 배신을 딛고 이 남자가 어떻게 지옥에서 돌아와 자신을 짓밟은 자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이 처절하고 통쾌한 복수극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모든 것을 잃은 남자가 떨어진 그 숲속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오지의 밤은 유독 차가운 안개가 짙게 깔렸습니다. 산골 보건소 간호사 연희는 어르신 왕진길을 마치고 오프로드 차량을 몰아 굽이진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독 안개가 짙어 서행하던 연희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숲속 커다란 소나무에 찢어진 흰색 천더미가 걸려 있고 그 아래 진흙바닥에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처참하게 구겨진 채 쓰러져 있었죠. 연희는 본능적으로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켰습니다. 아휴, 내 팔자야. 남의 고추밭 근처에 누가 이런 걸 버려놓은 거야? 투덜거리면서도 연희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남자의 수트는 누더기처럼 찢겨 있었고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와 진흙과 섞여 있었죠. 연희는 조심스럽게 남자의 목덜미에 손을 댔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고동이 느껴졌어요. 어머, 이 사람 살아있네? 이보세요. 정신 좀 차려봐요. 연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는 곧장 남자를 끌어올려 차 뒷좌석에 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덩치가 생각보다 컸죠. 낑낑대며 남자를 시트에 밀어넣던 연희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아, 당신 내 차 시트에 피 묻히지 마. 이거 할부도 안 끝난 내 보물이라고. 물론 정신을 잃은 남자가 그 소리를 들을 리 없었지만 연희는 신음하며 피를 흘리는 남자의 머리 아래에 굴러다니던 낡은 수건을 겹겹이 깔았습니다. 보건소로 가기엔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고 연희는 어쩔 수 없이 남자를 자신의 낡은 기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자를 눕혔을 때 연희의 눈에 들어온 건 남자의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찢겨진 양복 사이로 온몸에 칼날 같은 나뭇가지 자국이 가득했고 머리의 상처는 깊었죠. 연희는 능숙하게 상처를 꿰매고 지혈을 했지만 남자의 상태는 사흘 동안 차도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연희는 남자의 주머니를 뒤졌지만 젖은 손수건 한 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깡통이네. 연고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연희는 팍팍한 산골 살림에 입 하나 늘리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잘 알았습니다. 내일도 깨어나지 못하면 읍내 보건소 차에 태워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무렵 남자가 발작하듯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안 돼. 기술을 올려.
남자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연희가 차가운 물수건을 남자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꿈 깨요. 여긴 하늘 위가 아니니까. 정신이 좀 들어? 남자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무로 된 거친 천장, 낡은 가구들, 그리고 수건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친 인상의 여자. 남자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나는 대체 누구입니까? 연희는 실수했습니다. 기억까지 안 나신다? 아주 종합병원이네. 그녀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이봐요, 난 자선사업가 아니야. 당신 살리느라 쓴 약값이 꽤 되거든. 발견된 곳이 우리 마을 8번째 봉우리 아래니까 그냥 오늘부터 팔봉이라 치고 내일부터 몸 회복될 때까지 마당에 있는 잡동사니 다 정리해. 안 그러면 당장 읍내 불황자 시설에 갖다 버릴 테니까. 남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비록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이 몸서리치게 낯설고 불쾌했죠.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힘없이 다시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보며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니,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이 낯선 여자의 처분에 목숨을 맡긴 이름 없는 짐짝일 뿐이다. 저기, 제가 누군지 알아봐 주실 수는 없나요? 제 손목에 시계가. 시계? 그거 깨져서 고물상도 안 가져가게 생겼던데? 당신 손 보니까 고생 한번 안 해본 도련님 같은데 여기선 그 고운 손이 제일 쓸모없어. 일 못하면 밥도 없을 줄 알아. 연희는 차갑게 내뱉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남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피딱지가 앉은 얼굴과 초라한 꼴. 자신이 세상을 호령하던 천재 권위도였다는 사실은 안개 속으로 사라진 채 그는 오직 한 끼 밥을 위해 살아남아야 하는 팔봉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머리가 지끈거리는 팔봉이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산골의 새벽은 지독하리만큼 차갑고 자비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연희는 냄비 뚜껑을 요란하게 두드리며 웅크리고 자던 팔봉이를 깨웠습니다. 남자는 온몸이 부서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간신히 눈을 떴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실크 시트 위에서 눈을 떴던 것 같은 희미한 감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지금 그의 살결에 닿는 것은 쿰쿰한 냄새가 나는 낡은 담요뿐이었습니다. 언제까지 퍼질러 자고 있을 거야? 해가 벌써 저기 산등성이에 걸렸어.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 연희의 호통에 남자는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연희가 발치에 툭 던져준 옷을 본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연희의 외삼촌이 입다 버린 듯한 가슴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글자가 누렇게 바랜 시뻘건 티셔츠와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남색 트레이닝 바지였습니다. 심지어 등 뒤에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문구까지 선명했죠.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저기, 연희 씨, 이 옷은 미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제 정체성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빨간색은 시각적인 폭력에 가깝군요. 혹시 좀 더 무채색 계열의 옷은 없습니까? 연희는 빗자루를 손에 든 채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무채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어? 당신이 입고 온 그 피 칠갑된 양복은 벌써 소각로에 들어갔어. 그 빨간색이 어디서나 눈에 잘 띄고 좋구만. 싫으면 그냥 굶던가. 우리 집에선 일 안 하는 놈한테 줄 밥은 없으니까. 결국 남자는 굴욕을 삼키며
시뻘건 해병대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수십조 원의 운명을 결정하던 IT 제왕. 권희도가 강원도 산골에서 영원한 해병이 되어 고추밭으로 끌려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연희는 마당 한복판에 남자를 세워두고 묵직한 플라스틱 바구니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저기 끝까지 고추 다 따놔. 하나라도 짓뭉개면 오늘 저녁은 없어. 알았어? 남자는 멍하니 고추밭을 내려다봤습니다. 펜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그의 고운 손에 쥐어진 바구니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추 하나를 잡았지만 뙤약볕 아래에서 허리를 숙이는 것조차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팔봉이의 천재적인 뇌가 이상한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추를 따는 최단 거리를 계산하겠다며 밭 한가운데서 기하학적인 포즈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고추의 경사도와 줄기의 장력을 계산하면 가장 효율적인 인장력은. 그는 마치 명상하는 도인처럼 심각한 표정으로 고추를 노려보다가 아주 우아한 손짓으로 고추를 땄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너무 과한 힘을 준 나머지 고추가 팔봉이의 코앞에서 툭 터지며 매운 고추씨가 그의 눈으로 정확히 발사되었습니다. 으악, 내 눈이 타오르고 있어요. 팔봉이는 비명을 지르며 고추밭을 굴렀습니다. 시뻘건 해병대 옷을 입은 거구의 남자가 고추밭을 뒹굴며 오열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평상에서 감자를 깎던 연희가 달려와 팔봉이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아, 너 뭐해? 고추랑 레슬링 하냐? 이 귀한 걸 다 짓밟고 난리야. 연희는 팔봉이의 얼굴에 대고 차가운 호스물을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일꾼을 구한 게 아니라 웬 사고뭉치 상전이 들어왔네. 물에 젖어 생쥐꼴이 된 팔봉이는 젖은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채 평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연희는 한숨을 쉬며 포슬포슬하게 찐 감자 두 알을 그의 앞에 툭 던졌습니다. 소금 한 종지가 전부인 그 초라한 식사를 보며 남자는 울컥 가슴 밑바닥에서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기억도 이름조차 없는 나는 이 낯선 산골에서 고추와 싸우다 감자 두 알에 목숨을 구걸하는 짐짝에 불과한가? 남자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뼈저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도는 거실 구석에서 연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님. 내일 읍내 나가는 차편에 이 남자 태워 보내려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겉만 멀쩡했지 고추 따다가 자기 눈에 쏘는 멍청한 짐짝이라니까요. 내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생판 남을 언제까지 먹여 살려요. 이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읍내로 보내진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진다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버려지면 끝이다. 나는 평생 저 여자에게 쓸모없는 인간으로 기억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자 이도는 물집이 터져 진물이 흐르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 단 하나의 끼니를 얻기 위해 남자는 밤잠을 설쳐가며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내일 아침 그는 읍내로 실려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질 처지였습니다. 읍내로 향하는 보건소 트럭이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시간뿐이었습니다. 팔봉이는 욱신거리는 온몸의 근육을 이끌고 거실 구석에 쌓인 종이 더미들로 기어갔습니다. 그것은 연희가 며칠째 머리를 싸매고 있던 마을 장목반의 고추 수매 장부와 영수증들이었죠.
연희가 자신을 고추씨의 눈이나 쏘이는 멍청한 짐짝이라 부르며 내다 버리려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지독한 굴욕이자 생명줄이 끊기는 듯한 공포였습니다. 비록 기억은 없었지만 팔봉이의 시선이 장부 위를 훑는 순간 기묘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적힌 숫자들 위로 투명한 격자 무늬가 더 씌워지더니 수만 개의 연산 회로가 불꽃을 튀기며 돌아가기 시작했죠. 팔봉이는 근처에 굴러다니던 몽당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는 거침없는 손길로 장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3년간의 수매 내역, 비료 대금, 운송비 수수료까지 연희가 수백 번 계산기를 두드려도 맞지 않던 숫자들의 오류가 팔봉이의 눈에는 형광색으로 빛나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장부 여백에 암산만으로 도출해낸 최종 정산 수치와 오차 원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론을 배운 기억은 없었지만 그의 뇌는 수십조 원짜리 국가 프로젝트를 설계하던 그 정밀함을 회복한 듯 복잡한 숫자들 사이를 유연하게 누볐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당으로 읍내보건소 트럭이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마른 세수를 하며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죠. 팔봉아, 일어나. 차 왔어. 거기 시설 가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 팔봉이 이 인간 어디 갔어? 하지만 거실 소파는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밤새 팔봉이가 정리해둔 수십 권의 장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연희가 멍하니 장부의 첫 장을 넘겼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자신을 괴롭혔던 1,000만 원의 오차가 단 몇 줄의 수식으로 완벽하게 해명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장부 끝에는 팔봉이의 정갈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합 유통 수수료 계산 방식 오류. 미지급금 1,327만 원 발생. 그때 집 뒤편 수도가에서 시뻘건 해병대 티셔츠를 벗어 던지고 등목을 하던 팔봉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근육질 몸매와 날카로운 눈빛은 어제의 어수룩한 일꾼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트럭은 그냥 보내십시오. 제가 그 1,300만 원 마을 어르신들이 다 돌려받을 수 있게 서류 작업까지 완벽하게 끝내놓겠습니다. 저는 그냥 입만 축내는 짐짝이 아닙니다. 연희는 손에 든 장부와 남자의 눈빛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 짐짝이라 부르며 구박했던 남자의 머릿속에 계산기보다 빠른 슈퍼컴퓨터가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연희는 밖에서 기다리던 트럭 운전사에게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기사님, 그냥 가세요. 우리 집 팔봉이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트럭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팔봉이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가까스로 벼랑 끝에서 생존을 연장한 것이죠. 연희는 쑥스러운 듯 갓 찐 감자와 설탕을 한 종지 내밀었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밤새 다 외워서 맞췄어? 너 서울에서 수학 선생님이라도 했었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는 순간 세상이 질서 정연하게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늘 해오던 일처럼요. 두 사람은 나란히 평상에 앉아 감자를 나눠 먹었습니다. 연희는 처음으로 남자의 옆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물기 어린 남자의 콧날과 날카로운 턱선은 강원도 산골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귀티가 흘렀죠. 하지만 팔봉이는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이토록 숫자에 집착하게 되는지 알 수 없어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의 손끝이 만들어낸 이 작은 증명이
그를 이 낯선 곳에 머물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장목반에 떼인 돈 1,300만 원을 찾아낸 사건은 순식간에 온 마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연인의 집 짐짝으로 불리던 팔봉이는 하룻밤 사이에 천재 일꾼으로 신분 상승을 했죠. 이제 팔봉이는 고추밭에서 땀 흘리는 시간보다 보건소 한 구석에 앉아 마을 어르신들의 복잡한 계산을 도와주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희가 근무하는 보건소는 때 아닌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온 어르신들보다 손에 낡은 가계부와 누런 서류 봉투를 든 어르신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팔봉이는 여전히 가슴에 해병대라고 적힌 빨간 티셔츠를 입은 채 보건소 접수대 안쪽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펜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팔봉아, 우리 집 둘째 놈이 보낸 이 카드 명세서 좀 봐봐.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팔봉아, 우리 농협 이자가 이게 맞는 거냐? 내가 보기엔 영 미심쩍은데. 팔봉이는 몰려드는 어르신들의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명세서를 훑는 속도는 기계보다 빨랐죠. 그는 복잡하게 얽힌 할부 이자와 부가 서비스 요금을 단숨에 분리해냈습니다. 어르신, 이건 손자분이 게임 아이템을 산 거고요. 이건 유료 채널 가입비입니다. 여기 적힌 수수료는 중복으로 청구됐으니 내일 은행 가서 환불받으세요. 팔봉이의 명쾌한 진단에 어르신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야, 팔봉이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없었으면 우린 평생 눈 뜨고 코 베일 뻔했어. 옆에서 환자 예진을 하던 연희는 그런 팔봉이를 힐끔거리며 입술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환자를 봐야 하는데 이게 무슨 회계사무소도 아니고. 야, 팔봉아. 적당히 하고 에어컨 필터나 좀 닦아. 투덜거리면서도 연희의 입가는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초췌한 남자가 어느덧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든든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뿌듯했기 때문이죠. 특히 숫자를 다룰 때만큼은 바보 같던 평소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그 누구보다 냉철하고 지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팔봉이의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노을이 붉게 물든 고추밭길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팔봉이는 어르신들이 고맙다며 챙겨준 옥수수 한 바구니를 소중하게 안고 있었죠. 연희 씨, 오늘 보니까 연희 씨는 환자들한테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할머니 손 잡아줄 때 말이에요. 팔봉이의 무심한 칭찬에 연희의 얼굴이 노을보다 더 붉어졌습니다. 뭐라는 거야? 난 그냥 내일 한 거야. 당신이나 잘해. 숫자 좀 본다고 우쭐하지 말고. 연희는 괜히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앞서 걸어갔습니다. 팔봉이는 그런 연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깊은 산골에 떨어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로 가득했던 차가운 머릿속에 연희라는 따뜻한 변수가 하나둘씩 입력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시커먼 검은색 세단 몇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넥서스 그룹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개발 용역들이 마을을 AI 데이터 센터 부지로 밀어버리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하러 온 것이었죠. 차에서 내린 덩치 큰 남자들이 마을 지도를 펼쳐놓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때 팔봉이는 본능적으로 연희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달린 넥서스 그룹의 로고를 보는 순간 팔봉이의 뇌리에는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강한 거부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몸이 기억하는 증오와 공포가 그의 혈관을 타고 차갑게 흘렀습니다. 이제 팔봉이의 평화로운 고추밭 생활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운 노후를 가르고 나타난 검은 세단들은 이질적이고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하나같이 날이 선 정장 차림이었지만 풍기는 기세는 조폭이나 다름없었죠. 그들은 마을 초입에 커다란 설계도를 펼쳐놓고는 어르신들을 향해 고압적인 자세로 소리쳤습니다. 어르신들, 여기가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데이터 특구로 개발될 겁니다. 보상금 적당히 챙겨드릴 테니까 이번 달 안으로 다들 이주 계획 세우세요. 이건 넥서스 그룹 임태진 부회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넥서스라는 이름이 나오자 팔봉이의 심장이 기분 나쁜 박동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겁에 질린 김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이고 밭이고 다 여기 있는데 어딜 가라는 거예요? 우린 허락한 적 없어요. 연희의 항의에 용역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연희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이 아가씨가 뭘 모르네. 법대로 하는 거야, 법대로. 여기 토지 수용동에서 보이지? 이미 절반 넘게 서명 끝났어. 뒤에서 지켜보던 팔봉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시뻘건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숫자를 다루던 그 부드러운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운 서리처럼 변했습니다. 팔봉이는 연희의 앞을 막아서며 사내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야, 너 뭐야? 어디서 거지 같은 놈이 나타나서. 팔봉이는 사내의 욕설을 무시한 채 무서운 속도로 서류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수백 장의 복잡한 법률 용어와 토지 면적, 그리고 보상가 산정 방식들. 그 찰나의 순간 팔봉이의 머릿속에서는 토지법과 넥서스 그룹의 내부 회계 기준들이 복잡한 연산 회로를 타고 폭발하듯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사기군요. 팔봉이의 나직한 목소리에 현장의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팔봉이는 설계도의 한 지점을 손가팅으로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표시된 하천 부지는 국유지라 수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면적을 포함해 보상가를 낮게 책정했죠. 그리고 이 수용동에서 서명 날짜가 공고일보다 앞서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휴지 조각이라는 소리입니다. 사내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뭘 안다고 아는 척이야? 너 누구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팔봉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산골의 팔봉이가 아니었습니다. 수조원의 운명을 쥐고 흔들던 제왕, 권위도의 위엄이 서늘하게 뿜어져 나왔죠.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다만 당신들이 들고 온 이 데이터 센터 설계도 말이야. 분산 처리 서버 배치부터 전력 공급망 설계까지 아주 형편없더군. 이따위 수준으로 넥서스의 이름을 판다는 게 우스울 정도야. 당장 꺼져. 남의 땅에서 펜대 굴리며 어르신들 협박하지 말고.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린 용역들은 주춤하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물러나며 던진 용역 대장의 마지막 발악 같은 발길질이 문제였습니다. 홧김에 휘두른 발길질의 옆에 있던 연희가 밀려 넘어지며 돌담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녀의 하얀 이마 위로 붉은 핏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연희 씨. 바닥에 쓰러진 연희를 보는 순간 팔봉이의 뇌리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붉게 물든 연희의 이마를 본 찰나 우리 동네 1등 브레인으로 임명했거든요. 시야가 뒤집히며 굉음과 함께 타오르던 상공의 전용기 내부가 겹쳐 보였습니다.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먼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던 조종사의 뒷모습, 그리고 뒤늦게 발견한 시한폭탄의 붉은 전멸 등 필사적으로 비상 탈출 레버를 당기던 그 절박한 금속의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임태진의 얼굴과 피 흘리며 자신을 구해준 연희의 얼굴이 교차하며 억눌려 있던 모든 기억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밀려들어왔습니다. 아, 나는 팔봉이가 아니었다. 나는 권희도였다. 이도의 눈동자에서 흐리멍덩한 안개가 완전히 걷혔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구박받던 일꾼은 없었습니다. 오직 수많은 데이터와 자본을 지휘하던 넥서스의 주인 권희도만이 존재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상처를 지압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자신에게 팔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따뜻한 밥을 내어주던 이 여자가 흘리는 피 한 방울이 이도의 심장을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돌아와서. 비굴했던 일꾼의 껍데기를 벗어던진 사자의 눈에는 이제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뜨거운 분노와 냉철한 복수심이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제왕이 피 흘리는 여인을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살아 돌아온 그가 자신과 이 마을을 짓밟으려 한 자들에게 어떤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지 전설의 귀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희를 등에 업고 보건소로 달리는 이도의 발걸음은 더 이상 팔봉이의 어수룩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개의 데이터가 일사불란하게 재배열되고 있었죠. 연희의 상처를 직접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는 이도의 손길은 정교했고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신이 든 연희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팔봉아, 너 눈빛이 왜 그래? 꼭 딴 사람처럼. 이도는 연희의 손을 꼭 쥐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연희 씨. 나 이제 팔봉이로 못 살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요. 당신 피 흘리게 한 놈들, 내가 반드시 무릎 꿇릴 테니까. 연희가 치료를 마치고 잠시 잠든 사이 이도는 보건소 복도 끝에 놓인 낡은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어르신들에게 심부름값으로 받은 1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꺼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11자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넥서스 그룹 내부에서도 오직 회장인 자신과 극소수의 보안 팀장만이 공유하던 비밀 직통 번호였죠.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실 분은 한 분뿐인데 넥서스의 보안 팀장이자 이도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었던 조 팀장이었습니다. 나다. 조 팀장. 아직 넥서스에 내 편이 남아있나? 이도의 낮은 음성에 조 팀장은 수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켜며 흐느꼈습니다. 네, 대표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임태진 부회장이 이미 이사회를 장악했고 정식 회장 취임식을 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표님을 따르던 임원들은 대부분 숙청당했고 이제 회사 안에 남은 저희 편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조 팀장의 절박한 보고에 이도의 미간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서늘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렸습니다. 괜찮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결정적인 한 방이니까. 이도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임태진이 추진 중인 취임식 날짜, 그리고 그날 공개될 데이터 센터의 최종 보안키를 확보해.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해라. 사냥은 원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는 법이니까.
이도는 조 팀장을 통해 서울에 은밀한 거점을 마련하고 자신이 없는 동안 임태진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시뻘건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연희의 곁에서 장작을 팼지만 밤이 되면 그는 보건소 컴퓨터로 임태진의 숨통을 조일 덫을 놓는 치밀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임태진 부회장이 차기 회장 취임 선언을 일주일 앞두고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권희도 그 천재놈도 별 수 없군. 이제 넥서스는 완전히 내 거야. 임태진은 이도가 설계하던 데이터 센터의 핵심 코드를 제멋대로 수정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수정한 그 코드가 사실은 이도가 미리 심어놓은 치명적인 오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이도는 마을 보건소의 낡은 컴퓨터로 넥서스의 메인 서버에 접속해 임태진이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의 기반을 하나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별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조 팀장이 보낸 검은색 차량이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이도는 연희를 마당 평상으로 불렀습니다. 이도는 연희에게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건넸습니다. 연희 씨, 나 잠시 서울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이름 그리고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요. 연희는 시계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면 다시 안 올 거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은 이런 깡촌이 아니니까. 이도는 연희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희 씨, 이제부터 당신 환자는 나 하나야. 그러니까 기다려요. 이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연희의 집과 고추밭을 보며 이도는 흙 묻은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감자를 먹던 팔봉이를 마음속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넥서스 그룹의 신임 회장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한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수천 송이의 백합과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임태진 부회장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죽은 권희도의 유지를 받들어 마을 전체를 밀어버리고 세울 AI 데이터 센터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며 거창한 연설을 늘어놓았죠. 이제 넥서스는 저 임태진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임태진이 취임 선언문에 서명하려던 그 찰나 강당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수트를 입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비 없는 제왕 권희도였습니다. 이도는 무대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얼음처럼 굳어버린 임태진의 코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임태진 부회장,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뭘 짓겠다고? 내가 만든 그 조잡한 설계도로 내 마을 사람들을 내쫓으려 한 데가 어떻게 치를 건가? 임태진은 귀신을 본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넌 죽었잖아. 분명히 전용기가 폭발했다고. 이도는 비릿하게 미소 지으며 가슴 주머니에서 리모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폭발시키느라 고생 많았더군. 덕분에 공기 좋은 곳에서 고추 따며 내 놈이 빼돌린 비자금 세탁 경로를 전부 파악했거든. 이도가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자 뒤편 대형 스크린에 임태진이 조종사를 매수해 사고를 모의하는 음성과 가동한 몰래 횡령한 수천억 원의 자금 흐름도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임태진은 광기에 찬 목소리로 보안 요원들에게 이도를 공격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조 팀장이 이끄는 충직한 보안팀이 홀을 장악한 상태였죠. 이도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임태진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의졸였습니다. 넌 내 천재성을 시기했지만 정작 그 천재성이 만든 알고리즘의 맹점조차 파악하지 못했어. 내가 수정한 데이터 센터의 코드가 바로 내 죄를 증명하는 열쇠가 될 거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임태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이도는 고추밭 일꾼 팔봉이가 아닌 넥서스의 주인 권위도로서 완벽하게 왕자를 되찾았습니다. 임태진과 그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천재 경영자 권위도의 화려한 복귀에 열광했죠. 수많은 기자가 그가 실종되었던 한 달간의 행적을 쫓으려 혈안이 되었지만 이도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한 채 집무실 창밖에 차가운 빌딩 숲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조원의 자산보다 그를 더 간절하게 만든 것은 고추밭 너머로 불어오던 알싸한 바람과 자신을 팔봉하라고 불러주던 연희의 투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 뒤 강원도 오지 마을은 때 아닌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연희의 집 앞마당까지 수만 송이의 붉은 장미와 하얀 안개꽃이 고추밭 고랑 사이사이를 가득 채우며 끝이 보이지 않는 화려한 꽃길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경이로운 장관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팔봉이가 아니라 왕자님이었네. 고추밭에 꽃길을 깔다니. 그 눈부신 꽃길의 끝에서 이도는 더 이상 시뻘건 해병대 티셔츠가 아닌 정갈한 화이트 셔츠 차림으로 연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빈 소쿠리를 든 채 멍하니 꽃길 앞에 선 연희는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너, 이게 다 뭐야? 너 진짜 미쳤어? 이 귀한 고추밭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도는 천천히 다가와 연희의 투박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연희 씨, 서울은 너무 춥더라고요. 나를 팔봉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내가 바깥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서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이도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도는 연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희 씨, 제가 그랬죠? 이제부터 연희 씨 환자는 나 하나라고. 연봉은 내가 번 돈 다 줄게요. 아니, 내 인생 전부를 줄게요.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나 간호사 월급으로도 충분히 잘 먹고 살거든. 그러면서도 연희는 손을 내밀었고 이도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도는 마을을 밀어버리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그 자리에 마을 사람들을 위한 최첨단 농업복합센터를 건립했습니다. 마을은 지켜졌고 팔봉이는 다시 연희의 집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든든한 일꾼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질녘 평상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던 연희가 이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야, 팔봉아, 안희권 대표님. 정말 후회 안 해? 저 화려한 서울을 두고 여기서 고추나 따는 거? 이도는 연희의 손을 소중하게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화려한 이름보다 당신이 지어준 그 촌스러운 이름이 내게는 가장 나다운 이름이니까요. 이제 여기가 내 집입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붉게 물든 고추밭 너머로 평화롭게 퍼져나갔습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진 남자가 건져 올린 것은 잃어버린 기억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안식이었습니다.